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38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5살 난 딸아이를 키우면서 오빠가 대표로 있는 친정 간판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혼했다는 말을 처음 꺼낼 때는 목이 좀 막혔는데 이제는 서류에 체크 표시 하나 하듯 담담하게 말하게 되더군요. 가끔 어린 후배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위험하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사업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실력도 없으면서 사장 명함에만 취한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거지. 저는 그 사실을 결혼 한 번으로 아주 비싸게 배웠습니다. 수업료를 제 돈으로만 낸 것도 아니어서 그게 더 오래 남았고요. 제가 자란 집은 어디에 내놔도 평범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물려받을 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두 분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간판 가게를 하셨어요. 가게 앞에는 잘라놓은 아크릴판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쇠파이프는 늘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뒤편 공터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사다리 몇 개와 짐칸에 녹이 쓴 작업 트럭이 서 있었죠. 비 오는 날이면 그 공터에서 쇠냄새와 흙냄새가 같이 올라왔는데 저는 아직도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놓입니다. 아버지는 웬만한 일을 다 직접 하셨어요. 글자 간판을 짜고 용접을 하고 전기 배선을 넣고 시트지를 붙이고 사다리를 지고 올라가 현장에 다는 일까지 전부요. 어릴 때 저는 간판 일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척척 해내시니까 원래 그런 일인 줄 알았던 거죠. 나중에 제가 이 업계에서 밥을 벌어보고서야 알았어요. 쇠틀 하나 들고 계단을 서너 층 오르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요. 아버지는 원래 유도를 하셨습니다. 체육특기생으로 대학까지 가셨는데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운동을 접고 간판 기술을 배우셨어요. 식구를 안정적으로 먹여 살릴 방법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말수는 정말 적은 분이었습니다. 대신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작업장 셔터를 올리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납품 날짜를 어기는 법이 없었고 어쩌다 하루가 밀리면 그날은 밤을 새워서라도 맞추셨습니다. 두 분 연애사는 우리 집 단골 안주 같은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고등학생 때 1살 위인 어머니를 처음 보고 그날로 결혼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셨답니다. 어머니는 키만 멀대같이 크고 말도 없는 후배를 처음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고요. 아버지는 요란하게 고백하는 대신 어머니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옆에 서 계셨다고 해요. 그렇게 몇 해를 기다린 끝에 두 분이 결혼하셨습니다. 밖에서 용접 불꽃이랑 쇳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돌아온 날에도 아버지가 현관에서 하시는 첫마디는 늘 똑같았어요. 당신 밥은 먹었어? 그러면 어머니는 아직 안 먹었다고 같이 나가자고 하셨죠. 제가 옆에서 두 분끼리 다녀오시라고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놀리면 어머니는 싫은 척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대답도 없이 차 열쇠부터 챙기셨고요. 저는 부모님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시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두 분 성격은 정말 달랐어요. 어머니는 밝고 말이 빠르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10마디를 안 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두 분 사이에는 이상하게 다툴 일이 안 생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서로에게 책임질 일을 떠넘기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자기 몫을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들끼리는 싸울 거리가 별로 없더군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동네에서 알아주던 미인이셨습니다. 덕분인지 오빠도 저도 외모로는 손해보는 편이 아니었고 저는 학창 시절부터 좀 눈에 띄었어요. 오빠는 아버지를 닮아 운동을 했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대학 마치고 군 복무까지 끝낸 뒤에는 아버지 밑에서 간판 제작과 설치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 시절 오빠는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남학생들을 참 많이도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나와서 한번 쳐다보시면 그걸로 끝이었죠. 솔직히 예쁘다는 말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남자애들이 하굣길을 따라오거나 어디서 알아냈는지 모를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오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여자애들 사이에 도는 말이었어요. 제가 남자들한테 일부러 여지를 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새침하다고 하고 웃으면 여우 같다고 했죠. 어느 쪽으로도 답이 없는 문제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활달한 오빠와 달리 저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사람이 몰리는 자리보다 제 책상 하나 있는 공간이 편했고 말로 저를 설명하는 것보다 결과물로 보여주는 쪽이 훨씬 마음이 놓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는 작은 옥외 광고 회사에 들어갔죠.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컴퓨터로 간판 시안을 만들고 색을 맞추고 출력용 파일을 정리해서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글자 크기를 1mm 단위로 조정하고 색상 번호를 맞춰보는 그 작업이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어요. 사람을 상대하며 계약을 따오는 영업보다 밤늦게 혼자 남아 파일 하나를 완성해 놓는 쪽이 훨씬 즐거웠습니다. 회사에는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 직원들이 몇 있었어요. 그런데 3살 많은 그 대리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친한 척을 하지도 않았고 사적인 질문을 불쑥 들이밀지도 않았죠. 제가 실수를 해도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일이 없었어요. 잘못된 파일은 조용히 되돌려 보내면서 어디를 고치면 되는지만 짧게 적어줬고 현장 직원들과 오해가 생기면 중간에서 알아서 풀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챙겨주면 빚진 기분부터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와주고도 생색을 내지 않아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게 참 편했죠. 입사한 지 3년쯤 됐을 때 그가 퇴사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생각보다 아쉬웠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이 내일부터 없다는 게 그렇게 허전한 일인 줄 몰랐어요. 마지막 출근 날 그가 짐을 챙기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김서윤 씨 또 혼자 야근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저도 이제 경력 3년이거든요. 걱정은 본인 앞가림이나 하세요. 제가 그렇게 받아치니까 그가 잠깐 웃다가 조금 다른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회사 안에 있을 땐 괜한 말 돌까봐 조심했는데요. 이제 남남이니까 가끔 밥이나 먹어도 될까요? 싫으면 편하게 거절하셔도 돼요. 진짜로요. 저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답을 재촉하지 않는 태도가요. 그렇게 한두 번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어요. 거창한 고백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서로를 연인처럼 대하고 있더군요. 그는 퇴사하고 LED 간판 제작 회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알게 된 거래처들이 조금씩 일을 맡겨준다면서요. 실제로 사무실에 가보니 직원도 2~3명 있었고 새 컴퓨터와 간판 샘플이 벽 한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저는 적어도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건 딱 그 정도였고 더 볼 생각도 하지 않았죠. 3년 가까이 만나면서 큰 싸움 한 번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부모님한테 유난히 싹싹했어요. 작업장에 놀러 오면 무거운 자재를 드는 신용이라도 했고 어머니가 뭘 챙겨주시면 넉살 좋게 다 받아 먹었죠. 회사도 이제 자리 잡았고요. 우리 결혼합시다. 둘이 힘 합치면 이 회사 훨씬 크게 키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30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죠. 무엇보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처럼
요란할 것 없이 평범하고 책임감 있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게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4살 위 누나와 홀어머니가 계셨어요. 누나는 남편과 동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시아버지 되실 분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어 보였죠.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은 있네. 아유, 이렇게 참한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대. 시누이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말은 많아도 속은 여려요. 나중에 서윤 씨가 좀 잡아줘요. 그가 어른들 앞에서 워낙 잘하고 말재주도 좋아서 양가 허락은 어렵지 않게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몇 번 보시더니 밝고 부지런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사람 앞에서 그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건 꽤 후한 평가였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살림이 넉넉했으면 신혼집에 뭐라도 크게 보탰을 텐데 그게 안 되네. 미안해서 어쩌지. 저는 애초에 시댁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 쓰지 마시라고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둘이 벌면 된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이도 모아둔 돈을 전부 회사 장비와 사무실 보증금에 넣어서 현금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좀 더 자리를 잡으면 형편이 금방 나아질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방법을 하나 내놨어요. 회사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하면 어때? 거기서 일도 보고 우리도 살고. 그러면 초기 부담이 확 줄어. 어차피 사무실 임대료는 나가는 돈이잖아. 듣고 보니 계산이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방 하나에 작은 거실이 붙은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화려한 혼수도 없었고 집들이 할 만한 집도 아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둘이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친정 부모님은 그 대목에서 표정이 좀 흐려지셨어요. 이사 짐을 옮기고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가 현관에서 신을 신다 말고 물으셨죠. 회사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사는 게 그거 좀 불안하지 않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천장 쪽 배선을 한번 올려다 보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두 분 등을 떠밀었어요. 엄마,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저희 회사도 잘 되고 있고 나도 곧 그 회사 들어가서 같이 일할 거야. 우리 둘이 버는데 뭐가 걱정이야.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남편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디자인과 내부 운영을 맡기로 했거든요. 그이가 밖에서 계약을 따오면 제가 안에서 살림을 챙기는 그림, 저는 그게 꽤 괜찮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부와 작업 일정을 처음 들여다본 그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듣던 이야기와 통장 잔고가 전혀 맞지 않았어요. 계약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회사 통장에는 늘 돈이 모자랐죠. 자재비 결제일이 다가오면 다른 현장 계약금으로 겨우 막고 그 자리를 또 다음 계약금으로 메우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냈어요. 광고주를 만나야 하고 건물주를 만나야 한다면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나 들어왔죠. 사무실에 들러도 전화 두어 통하고는 또 약속이 있다며 차 키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 결제건 같이 봐야 해. 이따 전화할게. 지금 그 건물주가 시간 낸 거라 늦으면 안 돼. 사람 만나서 계약을 따오는 능력은 정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문제는 계약 이후였죠.
도장을 찍고 나면 제작이든 설치든 전부 경력 짧은 직원들 손에 떨어졌으니까요. 직원들은 시안 수정부터 출력, 조립, 현장 설치까지 다 떠맡았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신입이 2달을 못 버티고 나가면 급하게 또 사람을 뽑고 그 사이에 남은 직원한테 일이 몰리고 그러다 그 직원마저 그만두는 악순환이었죠. 어떤 달에는 사원증에 이름 새길 새도 없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는 전화는 늘 비슷했어요. 글자 간격이 도면과 다르다. 밤에 조명이 절반만 들어온다. 시안에서 본 색이랑 실제 색이 완전히 다르다는 항의였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다른 직원이 다시 차를 몰고 나가야 했고 철거비에 차량비, 새 자재비까지 전부 회사가 뒤집었었죠. 한 번 받고 끝날 돈을 같은 현장에 2번, 3번씩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 달치 내역을 정리해서 남편 앞에 놓았어요. 이번 달에 재작업 나간 현장만 5군데예요. 여기 보세요. 이 현장은 처음 계약금보다 재작업비가 더 나갔어요. 이런 식이면 매출이 늘어도 적자예요. 간판일이 원래 그래. 수정 없는 현장이 어디 있어. 수정이랑 재시공은 다르잖아요. 설치 책임자를 정해야 해요. 출고 전에 검수도 하고요.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기를 기다릴 단계가 아니에요. 남편은 서류를 대충 넘겨보더니 자기 나름의 계산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프랜차이즈 10개 매장 계약 들어와. 그거 하나면 이 정도는 다 메워. 늘 그런 식이었어요. 아직 입금되지 않은 돈부터 계산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습관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들어올 돈보다 지금 빠져나가는 자재비를 먼저 막아야죠. 새로 받은 계약금이 지난 현장 재작업비로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계약 안 따오면 직원들 월급은 누가 줘? 대표가 현장마다 따라다녀. 그게 말이 돼? 현장을 따라다니라는 게 아니라 관리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무실에서 숫자만 보니까 사업을 자꾸 작게 생각해. 사람 만나서 판을 키우는 게 내 역할이야. 그 대화를 하고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굴리는 것보다 어느 자리에 가서 광고회사 대표라고 소개받는 순간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명함 지갑이 늘 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입 교육표를 만들고 출고 검수표를 만들고 재작업이 난 현장은 원인을 하나하나 적어두면서 2년 가까이 회사를 수습했죠. 그때 제가 밤늦게까지 붙들고 있던 표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헛헛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는데 몇 달 전에 설치한 상가 외벽 대형 LED 간판이 통째로 떨어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새벽이라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대신 아래쪽 유리 차양이 박살나고 그 밑에 주차돼 있던 수입차가 지붕부터 찌그러졌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답이 금방 나왔어요. 규격에 맞지 않는 고정장치가 쓰였고 외벽 상태를 제대로 점검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벽은 애초에 그 하중을 받을 만한 벽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현장에 서서 잠적한 외주기사 이름만 계속 부르더군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 내가 볼트를 직접 조인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 회사도 피해자야. 계약서에 누구 회사 이름 적혀 있어요? 저 간판 옆면에 누구 회사 이름 찍혀 있고요. 고객한테 책임질 사람은 당신이에요. 아니, 왜 자꾸 나만 잡아? 지금 사고 처리 피하려다가 업계에 소문 한번 돌면요. 앞으로 어떤 건물주가 우리한테 외벽을 맡기겠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간판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잘못을 혼자 뒤집었어야 하느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참았던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직원들 월급도 빠듯한데 거래처 술값 계산하고 밥값 계산하고 외제차 리스료 나가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살면서 애를 낳을 계획이나 세울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야. 이럴 때는 마누라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가장 크게 싸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는 사업을 계속할 거면 더는 같이 못 산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광고회사 대표인데 엄마 가게 메뉴판이 이게 뭐냐? 저 냉장 진열장도 이제 문이 잘 안 닫혀. 이번에 좀 싹 바꿔주면 안 되겠니?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하루 만에 회사 카드를 긁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면서요. 며칠 뒤에는 시누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태권도장 외벽 간판이 낡았고 통학차 랩핑도 새로 하고 싶다고요. 남편은 가족한테 돈을 어떻게 받느냐며 제작비를 전부 회사에 떠넘겼습니다. 저는 그 전표들을 정리하면서 손이 멈췄어요. 고객 제작업비 하나 제대로 못 막는 사람이 가족들 앞에서는 잘 나가는 대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간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만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이번에도 말로 넘어가면 평생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친정 앞에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반쪽이 돼서요. 차주랑 상가 주인이 손해배상 얘기를 꺼냈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 한 번만 도와줘. 회사 접으라면 접고 취업하라면 취업할게. 저는 그 사람을 문 앞에 세워둔 채로 한참 서 있었어요. 사고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게 정말 운이었지. 낮이었으면 사람이 깔렸을 자리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버지께 상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다 듣고 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작업복을 챙기셨어요. 가자. 사람부터 만나야지. 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상가 주인을 먼저 찾아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빠와 전문 설치기사, 건물시설 담당자까지 불러서 외벽 구조를 하나하나 확인하셨죠. 결국 안전규격에 맞는 철골을 새로 짜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유리 차양 교체비에 차량 수리비까지 더하니 친정 도움 없이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사다리 밑에서 목장갑을 낀 채 위를 올려다보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이나 한 병 갖다 줘라. 그 일 이후에 저는 남편 회사의 남은 계약과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통보했어요. 이번에 취업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요. 남편은 인맥을 동원해서 중견 프랜차이즈 본사 5개 광고 영업팀에 들어갔습니다. 말재주가 좋고 거래처 경험도 있으니 영업직은 확실히 잘 맞더군요. 저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큰 성공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사고 없이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이가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3년 만이었어요. 이제야 우리 가정이 자리를 잡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회사를 정리하면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했던 그 오피스텔을 비워야 했거든요. 몇 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통장에는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살 집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가 며칠 뒤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딸이 애 안고 월세방 전전하는 꼴은 못 본다. 작은 아파트 하나 봐놨으니까 거기 들어가라. 등기는 내 이름으로 둘 거고 너희는 그냥 살아. 아버지, 사고 때도 그렇게 도움받았는데 집까지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갚고 싶으면 나중에 갚아. 지금은 애부터 안전하게 낳는 게 먼저지. 남편도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께 약속했어요. 회사 성실히 다니겠다고, 이 도움은 반드시 갚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어머니 반응은 좀 달랐어요. 처가에서 집 한 채 해준 게 뭐 그렇게 고개 숙일 일이니. 서윤이가 시집 올 때 혼수를 크게 해온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친정에서 집을 보태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지. 저는 그 말에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양가 모두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이건 아버지가 손녀 걱정하셔서 내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크게 될 사람인데 집안끼리 그 정도는 서로 밀어줄 수 있는 거지. 그 대화가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밀어준다는 말이 어느 한쪽에서만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뒤 아버지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네가 직장 생활이 안 맞으면 처남 밑에서 제작이랑 설치를 배워보는 건 어떤가? 기술은 나이 들어서도 안 없어져.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저는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아기를 안아주시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낮잠을 잤어요. 그 몇 주가 결혼 생활 통틀어 가장 편안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 남을 사람이 아니야. 때 되면 다시 내 사업 해야지. 퇴근하면 예전 사업 인맥들을 계속 만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별일 아니라는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아는 형이 사업용 휴대폰이랑 차량 계약에 이름만 잠깐 빌려달래. 진짜 이름만 빌려주는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은 진짜 유난스러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원래 신용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야. 저는 그날 밤 그이한테 부탁했습니다. 사업 생각하기 전에 퇴근하고 애 목욕이라도 한번 시켜달라고요. 이제 좀 평범하게 살자고요. 월급만 받아서 형편이 달라져? 언제까지 남 밑에서 실적표만 채우고 살아?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못 견딜 일이에요? 예전 거래처들이 아직도 나를 찾아. 다시 시작하면 이번엔 달라. 그때는 직원들이 못 따라와 준 거고 외주놈들이 사고 친 거잖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 지난 실패의 원인은 여전히 자기밖에 있었습니다. 정말 사업이 하고 싶으면 아버지랑 오빠한테 제작이랑 설치부터 배워요. 현장을 알아야 사고가 안 나죠. 나는 쇳가루에 페인트 냄새 뒤집어 쓰면서 사다리 나르는 체질이 아니야. 나는 고객이랑 건물주 만나서 큰 계약 만드는 사람이고 용접하는 사람이랑은 역할이 다른 거지. 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게 바로 그 아버지의 현장 기술이었으니까요.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고 눈 오는 날에도 납품을 맞추던 그 손이 하찮게 취급받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회사원이 된 뒤에도 남편은 대표 시절 소비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먼저 카드를 꺼냈고 차는 비싼 리스를 고집했죠. 월급은 들어왔지만 카드값과 리스료,
술값이 빠져나가면 집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도를 지나고 나서 저는 친정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요. 오빠가 현장을 맡고 제가 디자인과 내부 운영을 맡는 시기였죠. 낮에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시안 작업하고 견적 뽑고 직원 일정 짜고 정산하는 일이 손에 붙기 시작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제 일을 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 간판 가게가 있던 자리는 원래 변두리 공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뒤편 땅에는 철제 프레임이랑 뜯어낸 폐간판, 작업 차량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죠. 두 분은 장사가 좀 나아질 때마다 그 땅에 작은 공장을 올리고 창고를 붙이셨어요. 한때는 그 건물 위층에서 온 식구가 살기도 했습니다. 여름이면 지붕이 달아올라서 밤에 잠이 안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그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도로가 새로 난다는 발표가 나면서 주변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몇 년에 걸친 협의 끝에 아버지의 공장과 창고 부지가 개발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세전 보상금이 86억 원을 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쇠를 자르고 사다리를 지고 살아온 아버지 앞에 그런 액수가 놓인다는 게 어쩐지 비현실적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작업장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마저 하셨습니다. 보상금 이야기가 집안에 돌기 시작한 뒤로 남편이 친정 공장에 나타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페인트 냄새 난다고 10분도 못 앉아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작업복까지 챙겨 오더군요. 아버지 옆에 붙어서 쇠 자르는 것도 구경하고 직원들한테 음료수도 돌리고요. 아버님, 제가 아는 자재 쪽 사장님들 있는데 식사 한번 잡아드릴까요? 요즘 단가 좋게 주는 데가 있어요. 새 사무실 내시면 간판은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업계 가격은 제가 훤하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잠깐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이 뒤늦게라도 장인어른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나 보다.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싶었죠. 사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 쪽으로 먼저 생각이 굴러가더군요. 그 착각이 깨진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공장 사무실에서 아버지랑 오빠, 저까지 같이 앉아 있는데 남편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준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상가용 무인 전광판 광고 사업입니다. 건물 로비랑 엘리베이터 앞에 화면 달아놓고 거기 광고 붙여서 매달 광고비 받는 구조예요. 벌써 관심 보이는 건물주만 몇 분 계세요.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말이 뭘지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초기 장비값이랑 영업비까지 해서 8억이면 됩니다. 딱 8억이요. 이거 자리 잡으면 아버님 목도 크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금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집에 공짜로 살고 있잖아요. 그 도움도 아직 못 갚았는데 무슨 8억이에요. 사업 잘 되면 집값도 한 번에 갚아. 어차피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 얼마 안 붙는데 그럴 바에는 사위한테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버님? 저는 그 사람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공장 뒤편 자재 쌓아놓은 자리까지 가서야 손을 놨어요. 다시는 아버지 앞에서 돈 얘기 꺼내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사위가 장인한테 사업 얘기도 못해? 아버지는 그날 저녁 밥상에서 웃으셨습니다. 평생 장사한 사람이 계획서 몇 장 보고 돈을 주겠니? 걱정 마라.
그런데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면으로 막히면 옆으로 도는 사람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외근을 줄이고 되도록 공장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도 따로 부탁드렸어요. 아버지, 저 없을 때 그이랑 단둘이 돈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든 저 있을 때 하세요.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오후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려고 집에 있었습니다. 8시가 지나고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꼼짝을 안 하더군요.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셔츠도 안 갈아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 나가요? 늦었잖아요. 나 회사 그만뒀어. 지난주에 사표 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아이 유치원 가방을 챙기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뭐라고요? 더 늦기 전에 내 사업 시작해야 돼. 40 넘어서 시작하면 늦어. 애가 5살이에요. 상의 한마디 없이 사표를 내요? 상의하면 당신이 하라고 했겠어? 어차피 반대할 거잖아.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날 데도 없어. 내 사업을 밀어주든지 아니면 지금 이 형편에 그냥 주저앉든지 당신이 선택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배수진이라는 걸 스스로 쳐놓고 그 칼끝을 저희 아버지 쪽으로 돌려놓은 얼굴이었어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이불장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와 보니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눕더군요. 사업자금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먹어. 물만 마실 거야.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까지 외면하면 나도 살 이유가 없지.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보다가 그냥 말했어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밥 굶는다고 우리 아버지 돈이 당신 돈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러고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점심때가 지나도 자세가 그대로였죠.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휴대폰을 들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면서 목소리가 울먹울먹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 서윤이가 내 인생을 막아. 처가에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못 준대.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세상 다 포기하고 싶어. 저는 세 발짝 떨어진 식탁에 앉아서 그 통화를 다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이 나오더군요. 사람이 정말 절박하면 저렇게 또박또박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도어록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누워있는 남편부터 붙잡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 얼굴 좀 봐라. 며칠 굶었니?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되어서 남편이 바닥에 이러고 누워있는데 밥 한 숟갈을 안 거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 오늘 아침부터 저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옳게, 남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사는 사람이야. 제가 멀쩡한 회사를 왜 그만뒀겠어?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그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어요. 다 큰 성인 남자가 돈 달라고 밥을 굶는 건 결심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저는 친정 돈 끌어오는 일에는 협조 안 합니다. 앞으로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저장해둔 번호를 눌러서 짧게 말했어요. 네, 김서윤입니다. 지금 당사자분들이 다 한자리에 계세요. 예정하신 본인 확인이랑 채권 통지 오늘 진행해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저는 물 한 잔도 권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올케는 진짜 독하다. 남편이 저렇게 매달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친정에서 86억을 받는다면서 8억이 그렇게 아까워?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잖아. 올케가 결혼할 때 크게 해온 것도 없으면서 친정 재산은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어? 저는 그 말들을 다 듣고 나서 되물었어요. 형님, 남편분이 태권도장 넓히겠다고 8억 달라고 하면요. 형님은 형님 명의로 대출받아서 그 돈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신우이가 잠깐 말문이 막혔는데 시어머니가 대신 나서셨습니다. 자식이 큰일 하겠다는데 형편만 되면 8억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돈도 줄 수 있지. 그게 가족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나중에 말이 달라지시면 안 돼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머님 재산도 내놓으실 수 있다는 거죠? 형님도요? 아이고, 가족끼리 무슨 돈을 그렇게 따져. 당연히 돕지. 두 사람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은 걸로 됐다 싶어서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분쯤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휴대전화가 먼저 울렸어요. 화면을 보시더니 모르는 번호라며 한 번 끊으셨는데 곧바로 다시 걸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신우이 가방 안에서도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죠. 거실에 누워있던 남편 휴대전화까지 바닥에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세 사람의 전화가 거의 동시에 울리는 그 소리를 저는 식탁에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저한테 따지시기 전에 전화부터 받아보세요. 시어머니가 얼떨결에 통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신우이는 거실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고요. 몇 마디 오가지도 않았는데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요? 우리 반찬가게 명의가 왜 거기서 나와요? 내가 언제 그런 데다 보증을 섰다고. 해결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겠다던 남편은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침부터 물만 마셨다던 사람이 아주 가볍게 일어나더군요. 제가 아까 전화를 건 곳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LED 자재업체로부터 미수채권을 위임받은 채권관리업체였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남편은 첫 회사를 정리할 때도 3천만 원 가까운 빚을 남겼습니다. 친정 도움과 장비 처분으로 대부분 정리하긴 했지만 그이는 그 경험을 무슨 감기 앓고 지나간 일처럼 여겼어요. 직장인이 된 뒤에도 사업하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며 좋은 차를 리스하고 술값을 계산했죠. 자기 이름이 그 판에서 잊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대표자 이름이 필요하다거나 계약 보증인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밀어줘야 한다면서 도장을 쉽게 찍었어요. 제가 위험하다고 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신용을 나누면서 사는 거야. 당신은 그걸 몰라. 계약이 성사되면 소개비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죠. 그 소개비 몇 푼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들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신용만으로는 자재를 외상으로 더 받기 어려워졌을 때 벌어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와 신우이 부부의 태권도장을 지역 구매처로 등록했습니다. 두 분한테는 이렇게 설명했다더군요. 실제로 돈 나가는 계약 아니야. 거래 실적만 나눠서 잡아놓는 서류야. 여기 이름이랑 도장만 있으면 돼.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외상 매입 약정서와 연대보증 확인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하셨습니다. 아들이 동생이 하라고 하니까요. 그 무렵 남편과 가깝게 지내던 사업자 하나가
큰 건을 벌였어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 LED 간판을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사업이었죠. 여러 업체에서 조명이며 아크릴이며 철제 프레임을 전부 외상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회사는 이미 폐업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남편 앞으로 된 채권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이는 잘못 온 서류라며 얼른 치우려고 했는데 저는 봉투에 찍힌 발신 업체 이름을 따로 적어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서재 겸 창고로 쓰던 방을 뒤졌습니다. 사업 제안서가 나왔고 통장 내역에서 매달 들어온 소개비도 확인했죠. 남편은 그 회사의 형식상 운영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수수료까지 받고 있었더군요. 사실 그 사람은 예전에 제 명의로 사업용 휴대전화와 차량을 계약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크게 화를 내고 인감과 서류를 전부 회수했어요. 그 뒤로는 제 이름으로 대출이나 보증이 잡히면 곧바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두고 인감 관련 서류는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대신 남편 말을 믿고 직접 서명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가 채무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적한 그 사업자는 자재를 받아간 뒤에 외상대금과 보증 책임을 지역 구매처와 보증인들 앞으로 고스란히 남겨놓고 사라진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먼저 제 인감과 딸아이 서류를 완전히 분리했고 변호사를 찾아가 짧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리업체에 연락해서 각 명의자에게 직접 통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뒀죠. 그러니까 단식 소동이 벌어진 그날 제가 담당자에게 한 말은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업체는 제게 개인정보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각 명의자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를 보냈을 뿐이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우리 친정에서 8억 받아낼 생각하시기 전에요. 각자 앞으로 잡혀있는 자재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8억보다 더 큰 돈도 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침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 생겼네요. 남편이 휴대전화를 들고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팔을 붙잡으셨어요. 시누이는 태권도장 앞으로 4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잡혀 있다는 말을 듣고 동생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내 매형 몰래 우리 태권도장 서류를 어디에 쓴 거야? 시어머니 쪽은 더 심각했습니다. 반찬가게 앞으로 LED 자재 외상대금에 장비 임대계약 연대보증 채무까지 걸려 있었어요. 내가 이 가게를 몇 년을 했는데 20몇 년을 새벽에 나가서 지킨 가게인데 왜 여기다 빚을 붙여? 너 엄마한테 뭘 시킨 거야? 응? 남편은 그 와중에도 변명부터 했습니다. 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돈 받으면 다 정리될 줄 알았지. 나도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왜 다들 나한테만 화를 내는데? 시누이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너 실적만 나누는 서류라고 했잖아. 채권자가 도장에 찾아오면 나더러 애들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라고. 내 매형이 이거 알면 나 이혼하자고 할 거야. 진짜로. 조금 전까지 8억도 가족한테 줄 수 있다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계약을 따오는 능력이랑 회사를 책임지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걸 몇 년 동안 옆에서 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너 알고 있었으면 먼저 말을 했어야지. 며느리가 되어서 이걸 알면서 여태 입 다물고 있었어? 친정 돈 가져오라고 하실 때는 가족이라면서 어머님 앞으로 빚이 생기니까
그건 며느리 책임인가요? 저는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들 믿어온 아들과 동생을 중심으로 가족끼리 해결하시라고 돌려드렸습니다.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옳게 태권도장만은 막아줘. 응? 친정에서 보상금 나온다며. 급한 것부터만, 응? 저는 팔을 뺐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외상 매입 약정서랑 보증 확인란은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옳게는 유난 떤다고 하셨어요. 그때처럼 능력 있는 동생 끝까지 믿어보세요. 저는 그 믿음에 더 이상 돈을 보태지 않을 거예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미리 연락해둔 오빠였어요. 오빠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남편 팔을 잡고 그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매제, 나가서 얘기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고함을 지르며 따라 나갔고 오빠는 두 사람도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혼 관련 서류와 변호사 연락처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랑 우리 친정 재산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더군요. 그날 이후 사흘쯤 조용하더니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계단참에 서서 저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복도로 나가서 마주 섰습니다. 나 이혼할 생각 없어.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얼굴은 며칠 사이에 거칠해졌는데 눈빛은 이상하게 태연했습니다. 딸까지 있는데 화 좀 났다고 가정을 끝내겠다는 게 말이 돼? 그건 너무하잖아.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판단 한번 잘못할 수도 있는 거야. 나 다시 취업할게. 진짜 성실하게 살게. 예전처럼 안 해.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어서 한 말이 저를 좀 놀라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건 나야. 당신은 가족을 너무 쉽게 버려. 애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웃음도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런 식이겠구나 싶었어요. 장인 돈 받아내겠다고 하루밖 굶은 것 때문에 결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 때문이었으면 제가 이러겠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달았어요. 간판 떨어졌을 때도, 어머님 진열장 바꿔드릴 때도, 남의 이름 빌려서 계약하겠다고 할 때도 조금씩이요. 다 닳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딸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한 번만. 기회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받으신 기회를 본인이 버리신 거예요. 사고 수습해 드렸을 때, 취업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오빠 밑에서 기술 배우라고 하셨을 때, 그거 전부 기회였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앞으로 허락 없이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면 신고할 거예요. 할 얘기 있으면 서류로 하시거나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그 뒤로 절차가 시작됐는데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는 바람에 조정과 재판이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자기는 다시 잘 살 수 있다고요. 조정위원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그 말이었죠. 저는 그 1년 동안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면서 우리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요약된다는 게 참 허무했습니다.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남편이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꺼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의 절반을 받아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냈습니다.
구입비와 취득세를 전부 친정아버지가 부담하셨고 등기부터 처음부터 아버지 명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였어요. 부부가 애 키우면서 몇 년을 같이 산 집이야. 그러면 사실상 공동재산이지. 남의 집에 몇 년 무상으로 살았다고 소유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집은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손녀 걱정해서 내주신 집이잖아요. 등기와 자금 출처가 워낙 명확해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됐고 남편이 부담할 일정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도 서류로 정리됐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그렇게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그동안 시댁 쪽 상황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 명의로 잡힌 채무는 연체이자와 장비 반환금까지 합쳐서 1억 원을 넘겼어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원래 가게 운영하면서 받아둔 대출과 집에 걸려있던 담보대출, 전 남편 본인의 별도 채무까지 다 남아 있었죠. 잠적한 그 LED 사업자는 우리 시댁만 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래처와 투자자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돈과 자재를 받아갔더군요. 나중에 확인된 전체 피해액이 18억 원쯤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무실도 거주지도 다 정리한 뒤였어요. 계약을 여러 사람 명의로 잘게 나눠 놓아서 수사도 오래 걸렸고 돈을 돌려받는 일은 더 멀어 보였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에서 보면 시댁 식구들이 떠안은 금액은 큰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찬 가게 하나, 동네 태권도장 하나가 감당하기에 1억이라는 돈은 무너지기에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20몇 년 하시던 반찬 가게를 넘기셨어요. 보증금과 시설비를 받아서 급한 연체부터 막으셨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담보대출이 남아있던 집까지 처분하셨습니다. 대출 갚고 보증채무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이 얼마 없어서 전 남편과 함께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고 새벽에는 상가 건물 청소를 나가신다고 하더군요. 아들 사업 밀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던 분이 결국 아들이 만든 빚을 본인 손으로 갚게 되신 겁니다. 전 남편은 연체와 보증채무 때문에 신용거래가 막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는 대출은커녕 할부 하나 잡기 어려운 처지가 됐죠. 그렇게 아끼던 리스 차량도 당연히 사라졌고요. 시누이 쪽은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시누이 남편이 아내가 상해 한마디 없이 태권도장 명의로 보증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도장을 찾아가 무릎 꿇다시피 사과해서 겨우 가정 깨지는 것만 막았다더군요. 대신 시누이 남편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처남이 그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태권도장에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남편은 새벽에 도장 바닥을 닦고 매트를 소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통학차를 운전하고 창고 정리하고 아파트 단지 돌면서 전단지를 돌렸죠. 그 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밤에는 음식 배달까지 한다고 들었어요. 한때 큰 계약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라고 용접하는 사람과는 역할이 다르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하루 벌어 하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양육비가 제때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몇 달에 한 번 얼마쯤 들어오다가 다시 끊기고 또 잊을만 하면 소액이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연락을 하고 그쪽은 사정을 늘어놓고 저는 또 마음이 상하고요. 어느 날 통화를 끊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받겠다고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내 일상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몇만 원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때문에 하루가 통째로 엉망이 되는 게 남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양육비 권리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서류는 그대로 살려뒀고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추심하겠다고 쫓아다니지는 않기로 했어요. 필요한 연락만 남겨두고 아이는 제 수입으로 제가 책임지기로 한 겁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전 남편이 딸을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게는 해줬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요. 아이한테 아빠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그 만남을 핑계로 저희 집 문턱을 넘거나 예전처럼 가족인 척 자리를 만드는 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그 사람이 현관 안쪽을 기웃거리며 말하더군요.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마시고 가면 안 될까?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어요. 다음 만나는 날은 문자로 보낼게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딸아이가 제 다리를 잡고 올려다 봤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아이 손을 씻겼습니다. 그 선 하나를 지키는 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개발보상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부모님은 수십 년 사시던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동네를 못 떠나겠다고 하셨어요. 평생 다니던 철물점이며 국밥집이며 눈 감고도 찾아가는 길이 거기 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손녀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마음을 바꾸시더군요. 결국 저희 딸이랑 제가 오가기 편한 서울 송파 쪽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세금이 크게 빠졌고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남은 돈 가운데 일부러 경기도 외곽에 작업장이 딸린 건물을 하나 사셨습니다. 나머지는 두 분 노후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나눠서 묶어두셨고요. 그 배분을 정하시던 날 아버지가 계산기를 두드리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진다. 근데 일할 자리는 있으면 밥은 먹는다. 새 건물 1층에는 제작 공장과 자재 창고를 들였고 2층에 사무실과 디자인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 건물에 들어서던 날 저는 텅 빈 1층 바닥에 한참 서 있었어요. 천장이 높아서 목소리가 울리더군요. 아버지는 새 공장 한가운데 서서 그냥 사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평생 비 맞고 눈 맞으며 공터에서 쇠를 자르던 사람이 지붕 있고 환기되는 곳에서 마지막 일을 이어가게 된 거니까요. 저는 그걸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안 떠나고 버티셨으니까 그 땅이 개발구역에 들어간 거예요. 새벽마다 셔터 올리고 눈 오는 날에도 납품 맞추던 그 세월이 없었으면 애초에 지킬 땅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딸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전 남편과 살던 그 아파트에는 좋은 기억보다 아닌 기억이 훨씬 많았거든요. 거실 바닥만 봐도 그날 이불 깔고 누워있던 사람이 자꾸 떠올라서 도저히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낮 동안에는 친정 어머니가 손녀를 봐주셨습니다. 아침이면 셋이 같이 밥을 먹고 저녁이면 저도 어머니도 아이도 각자 하루를 끝내고 퇴근하듯 집으로 돌아왔죠. 딸아이는 할머니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고 할아버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탕을 그 다음으로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멀찍이서 용접 불꽃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할아버지가 별 만들어. 아버지는 손녀가 작업장 근처에 오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오는 날이면 2층 사무실 책상에 색종이랑 사인펜을 미리 꺼내 두셨습니다. 오빠는 재단하고 남은 시트지로
동물 모양 스티커를 잔뜩 만들어줬고요. 직원들은 아이를 막내 이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어깨를 으쓱하곤 했어요. 회사는 오빠가 제작과 현장 설치를 책임지고 제가 디자인과 견적, 일정, 직원 급여, 내부 운영을 맡는 구조로 굴러갔습니다. 예전 남편 회사와 가장 다른 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순서라고 답하겠어요. 저희는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자재와 인력, 안전 비용까지 계산한 다음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부터 따놓고 나머지를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아요. 오빠는 수익이 줄더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공사를 미뤘습니다. 이 벽은 안 돼. 보강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번 주에 안 하면 다른 데 준다는데? 그럼 주라고 해. 사람 올려보냈다가 일나면 그 돈으로 못 막아. 안전장비와 구조 보강이 준비 안 되면 절대 사람을 위로 올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 대표라는 게 명함에 박힌 직함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작업복 챙겨 들고 상가 주인을 찾아가시던 뒷모습이 그거였구나 싶었죠. 저는 출고 전 검수표와 설치 후 확인 절차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남편 회사에서 밤새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본 그 표들을 여기서는 제대로 돌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찾지 않고 어느 과정이 비어 있었는지를 먼저 봤어요. 사람을 탓하면 그 사람이 그만두고 과정을 고치면 회사가 남으니까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번거로워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사진 찍고 체크하는 게 귀찮았겠죠. 그런데 제 작업 나가는 일이 줄고 갑작스러운 야근이 사라지니까 다들 제 방식을 믿기 시작하더군요. 회사는 무리하게 몸집을 불리지 않았습니다. 지점을 늘리자는 이야기도 큰 계약만 쫓자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 저희는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넘기면 납기를 조정하거나 계약을 거절했어요. 가끔 제가 전 남편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에 알던 거래처가 연락을 해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전 매장 간판 교체 같은 숫자만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건들이죠. 그런데 조건을 뜯어보면 대부분 성금은 적고 납기는 말도 안 되게 짧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매출 규모부터 봤을 거예요. 지금은 자재비랑 설치 인력부터 계산합니다. 남는 게 없으면 그냥 계약서를 덮어요. 한 번은 담당자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고 묻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남에게 미안하지 않은 일이 먼저예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웃으셨어요. 이제 이 회사에 진짜 운영자가 하나 생겼네. 오빠도 현장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 장부와 일정은 알아서 하라며 저를 믿고 맡겼습니다. 저는 그 신뢰가 어떤 칭찬보다 좋았어요. 보상금이 들어왔다고 회사를 갑자기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 몇 대를 드리고 나머지는 직원들 작업 환경과 안전시설을 바꾸는 데 먼저 썼어요. 환기설비와 집진기를 달고 낡은 사다리와 사가가던 안전벨트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이도 다 했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꾸는 거예요. 없이 하셨으니까 지금 무릎이 그러신 거잖아요. 아버지는 대꾸 없이 새로 단 집진기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셨습니다. 직원들 급여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루지 않았어요. 몇 달치 운영비는 늘 남겨두고 아직 안 들어온 계약금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올 돈부터 계산하는 습관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저는 아주 가까이서 봤으니까요. 딸아이는 어느새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닙니다. 언젠가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른들도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 그럴 땐 집을 나눠서 지내면 서로 편안해지거든. 그래도 너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아이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날 밤에 잘 자더군요. 저는 이제 그 결혼이 제 인생 전체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아이 잘못은 더더욱 아니고요. 잘못된 관계를 끝낸 것도 결국 제가 책임지고 한 선택이었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정리한 겁니다. 전 남편은 약속된 날에 아이를 만나러 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아이 아빠를 헐뜯지 않아요. 그건 아이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만 집이나 회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은 여전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이름이 화면에 뜰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필요한 내용만 짧게 답하고 휴대전화를 그냥 엎어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되기까지 꽤 걸렸어요. 주말이면 부모님 댁식탁에 다 모입니다. 오빠네 식구까지 오면 의자가 모자라서 어머니가 접이식 의자를 꺼내 오시죠. 어머니는 다 차려놓고도 자꾸 뭘 더 내오시고 아버지는 손녀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생선 가시를 발라주십니다. 그 굵고 갈라진 손으로 조기 가시를 하나하나 골라내시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가끔 밥을 먹다 말고 그냥 웃습니다. 요즘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큰 돈이 좋은 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저한테는 내일 아침 출근할 회사가 있고 날짜 맞춰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있고 저녁이면 딸아이 손 잡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이 훨씬 든든하다고요. 한때 저는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생 전부를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 난 현장에서 아버지 뒷모습을 보며 울던 밤도 있었고 거실 바닥에 누운 사람 옆에서 밥을 못 넘기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고 갔더군요. 사람은 잃은 것의 목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남은 것으로 살아가죠.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럴듯한 말과 명함 앞에서 내 몫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판을 크게 벌리는 사람보다 자기 자리를 오래 지키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내고 저녁에 밥 한 끼 같이 먹는 아주 평범한 하루예요. 큰 돈을 줬던 사람은 자기 곁에 있던 것까지 다 잃었어요. 저희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려고 합니다. 별일 없이 일하고 저녁에 가족과 밥을 먹는 것, 저는 이제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공장 불을 끄고 2층 창문을 잠근 뒤에 집으로 갑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이가 달려나오고 어머니는 국이 식는다고 잔소리를 하시겠죠. 그 평범한 소리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풍요와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